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맡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가 걱정이라는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네, 최근 지지층 결집 모양새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민심의 향배에 정치권은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정치권 상황,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서 설을 보내게 됐습니다. 구속 기소된 이후에 처음으로 옥중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모든 것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고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는 물론 정치인 체포 지시도 없었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번 메시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일관된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었고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최근에는 이 경고성 계엄을 넘어서 국민적인 호소였다라고 또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 되려면 두 가지 또 구성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국헌 문란의 의도가 있었느냐하고 두 번째가 실제로 이것이 국헌 문란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였던 유무형의 그런 사태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가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호소함을 넘어서 이제 유혈 사태가 인명사고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내란죄가 되려면 이 폭동이라는 구성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폭동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이 실질적인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이런 측면이 이게 형사법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계속해서 다퉈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메시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내란을 일으켜놓고 나라 앞날이 걱정이라니 양심도 없다라는 비판을 내놨고요. 이런 메시지가 이 선동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걱정인 분이 계엄을 선포합니까? 계엄 선포하고 나서 이제 국가의 경제도 정치도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헌정 질서를 유린해놓고 그리고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해놓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거나 선관위 자체의 서버를 탈취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이제 그 비상계엄 날에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면서 나라가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 앞에 너무나 양심이 없고 염치도 없고 계엄에 대한 이 본인의 반성도 없는 최악의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뭐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없었다 이런 거는요. 이 형량 깎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보면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고 계엄 선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주요 군 관계자 그리고 경찰 뭐 수뇌부들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대통령 측에서 분명히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고 우리가 그날 국민들은 다 봤습니다.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위는 명확하게 이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분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아무리 이것은 경고용 계엄이었다라고 해도 경고용 계엄을 군을 보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경고용이라는 말이 계엄 앞에 붙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궤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계엄의 해석이나 의도에 대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그동안은 이제 외부인 접견이 금지가 됐었는데요. 이제 일반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요. 설 이후에 이제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윤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소속 의원들의 다른 의원들의 면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판단이다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뭐 나라를 망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비상계엄의 목적 자체가 뭔가 윤 대통령의 사사로운 이득이라든지 정말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그랬다라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이 무슨 영구집권을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까지 과도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론적으로 이 야당의 좀 과도한 행정부 마비 사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론으로서 비상계엄이 적합했느냐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나라를 정말 망칠 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이 국민의 입장에서 좀 대안적인 특검을 발의를 하자라고 이제 호소를 할 때도 윤 대통령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좀 눈물을 또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관계 이전에 또 저는 인간적인 관계가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인간적으로도 윤 대통령이 사실 가족이라고 해봤자 그러니까 그 모친과
사실 김건희 여사 정도밖에 없거든요.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거의 반려동물에 의지해서 살아가던 분이기 때문에 이 접견 금지 자체도 굉장히 비인도적인 전 조치였다라고 보지만 이 접견이 이제 가능해진 상황에서 정말 오래된 이 친소 관계 속에서 이 관련된 정치인들이 방문하는 것까지 저희가 폄훼하고 비판할 이유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는 일단 뭐 일반 면회가 허용이 됐지만 면회를 하는 계획은 좀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고, 뭐 권성동 원내대표 이후에 이제 다른 의원들도 일반 면회가 시작이 되면 좀 이제 윤 대통령을 접견을 할 텐데, 글쎄요,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더 심화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 정치 이런 게 이 면회 가는 의원들의 입을 타고 더 확산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를 보면 뭐 본인이 저지른 이 불법 계엄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야당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사법 질서를 흔들기 위해서 헌재 재판관들이나 아니면 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 변호인 측에서도 영장이 엉터리다, 뭐 영장이 무효다. 아니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게 뭐 헌법재판소 뭐 재판관 기피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징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는 나올 메시지가 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수사에 대한 어떤 법적인 하자가 크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강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당성, 계엄 선포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아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비판을 곁들여서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늘어날수록 사실 이 여론전을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피곤하고 일단 굉장히 좀 불쾌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법 계엄을 선포해놓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형국이 더 이어지는 거고, 정치적인 맥락에서 한 번 더 좀 짚어드리면 이게 국민의힘이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 기소가 됐으면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절연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깊이 엮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관저 앞에 이제 몰려갔던 그 30-40명의 의원들을 보면서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차기 대선을 생각하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면회를 계속해서 가면서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결사체를 이뤄간다라고 하면 이게 국민의힘에 절대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들 오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반론을 좀 드리자면, 근데 그렇게 좀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좀 보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 분명한 잘못이기는 하지만 이것들 또 단죄하는 그 과정은 또 정확성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뭐 수사 과정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 피로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공수처가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득 없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 이 수사 관할권의 누더기 수사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이첩을 해서 검찰이 기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저희들의 주장을 모두 다 묵살하고 대통령을 비호하지 말라라고만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를 계속해서 다그친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결론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은 했지만 수사는 못하고, 또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접견금지, 뭐 서신금지 같은 비인도적인 조치만을 하면서 또 문매를 맞고, 결론적으로 이것을 이첩받은 또 검찰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 조치 없이 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건데, 전 이런 것들은 이 민주당의 무리한 이 수사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있었던 공조본과 어떤 내통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헌법재판소로부터 권유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이야말로 윤 대통령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때문에 대통령을 국민의힘에서 보호를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뭐 조금 이릅니다만 조기 대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도 보호를 하고 탄핵도 막지만 조기 대선도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대통령을 보호한다라기보다는 대통령을 단죄하는 그 과정에서의 사법적인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국민의힘의 명분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장은 조기 대선 그 자체보단 이 사법 판결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문영배헌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정말 전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와 과거의 친소 관계, 전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 남겼던 메시지가
그 유엔군이 마치 점령군이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북침론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또 남기셨고 국가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세월호 음모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식으로 또 그런 메시지도 남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이 조기 대선 이전에 윤 대통령의 어떤 이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은 아시다시피 이미 너무 많은 후보들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일극 체제로 또 운영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경선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지도부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관련해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난파선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이제 난파선에 올라타는 모양새라는 점을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평시라면 여야가 부딪히고 대립하고 서로의 주장이 오가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평시가 아니죠. 대통령의 이 불법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포교령 내용을 보십시오. 뭐 전공이 48시간 안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그리고 제 첫 번째 1항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정치 활동은 금한다라고 하면서 국회를 명시했고요. 그러면서 군이 계엄군들이 국회로 진입을 하는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놓고 무슨 질서 유지 또는 경고용으로 계엄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인데 여야가 어떤 이 사상 초유의 지금 내란죄 피고인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 내란이라는 사태 앞에서도 지금 여야를 따지면서 정치적 계산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정치에 대한 실망을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당이 굉장히 오판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을 저지른 대통령까지도 감싼다면 도대체 정치를 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을 향해서 사실상 폭력을 휘두른 대통령을 감싼다라는 것은 정치를 하는 목적 자체가 국민들을 위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함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손해 계산 이런 것들을 따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위해서 본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가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설을 맞아서 이재명 대표 또한 설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구부능선을 지나고 있다.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자라고 했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구부능선이 좀 주목이 됐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조의 시간이 구부능선을 넘었다라고 말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세상이란 표현 자체가 전 대단히 기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라고 하셨지만 불법 여부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이고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일반인들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포고령 조항은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치적 쟁점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희가 담정적 판단은 좀 지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0석과 정확히는 조국혁신당까지 해서 거의 190여 석의 거대 야당을 이끄는 사실상 입법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이 입법부의 수장이 29차례나 국무위원들과 검사까지 탄핵을 시키고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를 하고 이런 뭐 특검이나 이 국정조사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이 과정에서 과연 이 사태에 본인은 책임이 없나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터진 직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왜 탄핵을 시키셨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환율이 치솟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민주당도 이 거대 야당으로서 절대 책임이 자유롭지가 않은데 마치 이제 내 세상이 됐다라는 식으로 내 세상이 되기까지 90%가 지금 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권한대행까지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을 시키면 되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집권 여당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지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양곡법, 국회 증감법, 그러니까 쌀을 무제한으로 매입하고 국회가 부르는 족족 기업 오너들이 국회로 들어와야 되고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과연 이 수권 능력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회복
뭐 그렇게 그런 레토릭도 활용할 수가 있죠.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은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이고 어떻게 국민을 이롭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건데 과연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런 국가와 국민을 위해야 한다라는 이 우리 정치의 본질, 이 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잠시 후에 뭐 여론조사 관련된 얘기도 해보겠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탄핵 비상계엄 이후의 형국보다는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책임감도 느껴질 겁니다. 어제 메시지를 내놓았던 이 구분응선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구분응선이라는 게 뭐 이 말을 쓴 것부터 저는 딱 명확하게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대통령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구속 기소된 시점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내란 수계에 대한 이 단죄가 시작이 됐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민주당은 아직도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여전히 대통령은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정치 선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뭐 국민의힘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의 주장에 같이 합을 맞추는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이 대통령은 본인의 뭐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계엄이 정당했다, 본인이 선포한 계엄이 정당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말의 반성도 보여주지 않고 있으나 대통령이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정치 선동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떤 법적인 질서들은 다 이제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다. 헌재에서는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대통령이 형사 재판도 받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그 시점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는 그리고 좀 지지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을 좀 독려하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탄핵을 국회에서 시켰는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대통령은 뭔가 메시지를 계속 내고 뭔가 이 내란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뭐 계엄에는 반대하나 탄핵은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뭔가 대통령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탄핵시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너무 뭐 어떤 절차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지치지 말고 같이 나아가자. 하나씩 다 되어가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보여서요. 저는 당연히 뭐 할 말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 놀이를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시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고 있죠? 관저 앞에 대통령 체포 막겠다고 찾아가는 거나 민주당 때리기 하는 거나 이재명 대표 욕하는 거 말고 국민의힘이 도대체 지금 이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에서 무슨 대안을 내놓고 있으며 집권 세력으로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설 연휴가 끝나면 다시 또 시계가 돌아갈 텐데 일단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국회에서 임명안을 통과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 이게 위헌인지 이제 다음 달 3일에 헌재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국회 측에서는 이제 최대행의 행위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 그러므로 즉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최상목 권한대행은 변론에서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런 법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좀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모든 기관들은 견제를 받아야 되고 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을 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생겼을 때는 정말 국가적인 비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 어떤 이 처리 방식을 보자면 재량권을 주장하면서 내란죄를 자체적으로 배제를 시켜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이것은 탄핵 소추의 적극적 당사자인 국회의 의결권을 침해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재량권이라고 뭉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 과정 자체도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한다라는 것이 이 형사재판에 그것과 전혀 가볍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그것을 준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소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국무위원들 이진숙 방통위원장 고작 이틀 일하고 탄핵되었습니다. 174일 동안 결론 안 내리다가 4명이나 또 파면 결정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헌법재판소가 공정한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자초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만 봐도 제가 아까 문영배 그 소장 대행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분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국가관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는 분인 것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헌법재판소 6년 임기의 이 소를 지키고 있는지도 전 대단히 의문스러운데 이미선 재판관도 지금 그 동생이 윤 대통령의 어떤 탄핵 소추에 적극적인 지금 시위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편향성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국가 간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과연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헌법 정신이라는 것은 정말 국가 사회의 국민 통합에 이바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편향된 헌법재판소의 어떤 이런 자신들의 밥그릇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훨씬 이전의 사건인데도 지금 헌법재판관 한 명 임명하라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판단하는 것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이런 편향된 판결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 국헌 문란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저희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재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인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인 것들을 본인들이 판결을 한다. 그리고 보란 듯이 한 달도 안 돼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누가 이걸 공정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런 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헌재의 편향성, 공정성, 권한 남용 이런 것들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열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구인 체제가 완성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럼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재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건에 대해 가지고 제기된 이 판단, 법적인 판단을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건가요? 헌재가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법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권한과 권한이 부딪힌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결정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고 책임감이 많이 부여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최종적인 해석을 해주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뭐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이 최상목 대행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고 헌재 재판관들이 묻는 내용들을 쭉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도 보고 했는데 근거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을 국회에서 추천을 했고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 추천을 했고 근데 그중에 최상목 대행은 2명만 임명을 했죠. 그러니까 1명을 임명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여야 합의를 얘기를 하죠.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될 일이에요.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고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 각 당에서 이 후보자 추천을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헌재도 묻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이렇게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 추천이 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쳐도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 마음대로 1명을 빼고 넣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여야 합의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또 묻는 겁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면 공문도 안 왔을 터인데 공문이 왔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라고 물으면 이제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답변서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합의를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여야 합의는 이미 있었다.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것은 내란 이후에,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이다라고 봅니다. 그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1명 추천을 했고요. 민주당에서 2명 추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3명 추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있었는데 여야 합의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최상목 대행 측의 궤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되면서 이 헌법 재판과 이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보석 청구 등 다양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짧게만 좀 반박을 드리자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합의가 된 것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전에 여야가 합의를 했던 것은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당시에 합의가 됐던 거고요. 지금은 이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관료 출신이고 임명직인 권한대행이 임기 6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여야 간의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자꾸 과거에 추천하기로 한 것 그 자체에 대한 합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대해서 마치 당연히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자체가 전 이재명 대표와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재판에 그냥 조기 조퇴를 해버린다거나 아예 기피를 해버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무려 633 원칙이 적용되어
개정되어야 할 선거법까지 1심 2년 2개월을 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하나의 사건만을 가지고 헌법재판 탄핵심판과 이 형사재판 두 개의 재판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각각 두 개 정도의 이 변론 기일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매주 4개 이상의 이 공판을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상태에서 이 4개의 재판을 감당한다라는 게 방어권이 정상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중앙지법에서는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 불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이미 증거 수집과 수사가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대통령을 증거 수집에 이제 불필요해진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구속을 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그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조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 보석에 대한 요청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같은 재판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이 기존의 형사재판 혹은 헌법재판을 절차를 그 뒤로 미루는 식의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아니 5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 정도의 이 타임라인으로 재판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나의 지금 재판을, 그것도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고 하나는 형사재판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밖에 없는 이런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의 불리한 여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헌법재판소에 이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미뤄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피고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뭐 보석 청구를 한다거나 탄핵 심판을 좀 미룬다거나 이 대표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목이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동일선상에 놓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게 뭐 이른바 물타기다 이렇게 보여요. 뭐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구속 안 시키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저질렀나요? 계엄을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혐의도 다르고 이 혐의 받고 있는 혐의의 그 죄질도 다르고 형량도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선상에 놓고 마치 기계적인 형평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예. 앞에서 잠깐 최상목 권한대행 권한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마은혁 그 후보자의 임명을 미뤘기 때문에 그 여야 합의라는 말이 뭐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질문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린 겁니다. 네. 정치적 관행을 얘기했지만 이미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던 공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외에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 측에서 명확하게 답을 못했다는 점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대통령 측에서 뭐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은 이미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그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보면 정지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의무 조항이 아니라 헌재 네.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정확히 반복이 됐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그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지금 뭐 탄핵 당시에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수사, 탄핵 이런 게 동시에 진행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게 기각됐던 이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현재가 봤을 때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굉장한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공범들이 아무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정지의 의무가 헌재에 없기 때문에 헌재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헌재의 권한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지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라고 해도 네. 저는 그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실제로 지금까지 대통령이 청구했던 체포적부심도 기각을 당했고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을 당했고 뭐 증거 채택 과정에서 공방이 있었지만 그런 요청들도 다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측에서 일종의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대통령의 재판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인데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여론은 50%로 나타났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은 3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정권 교체 여론과 지지율은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양상인데 어떤 배경으로 볼 수 있을지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대변인님. 예,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40% 미만 박스권에 갇힌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은 당연하고 사실 정당 지지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로서의 그런 면모, 그러니까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게 나란히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이제 민생을 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이제 구속 기소가 돼서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낸 상황에 대해서는 구분응선을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소위 여당에 대한 안티테제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왜 집권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화라는 것은 정말 한시적인 담론입니다.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면 불필요하지만 성장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담론이거든요. 산업화라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의 어떤 악마화에만 매달려온 측면이 있고, 막상 집권했을 때 그래서 뭘 했느냐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민주당의 조금 이제 수권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이 지적을 이재명 대표가 답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둘째로는 이 사법 리스크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아까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과격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거 전혀 형사법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죄목이 크고 더 엄격한 죄를 물어야 될수록 절차를 더 엄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속성보다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을 이렇게 방어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날림으로 재판을 해서 이 공소장도 제대로 작성 못한 상태에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시킨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그럼 과연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지금까지의 재판은 무력화되는 건가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그 633 원칙에 따르면 2월 15일 날 2심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예.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거의 대선을 앞두고 이 대법원 판결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이미 이 범법을 저지른 이 피의자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있는 조항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직무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과실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만약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몇 달 직무 수행 못하고 또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황을 수습해야 될 이때 이렇게 불안정한 후보, 자기의 사법 리스크조차 털지 못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위험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수권 능력과 자질을 보여줘도 이게 용납이 될까 말까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드러난 어떤 비호감, 이런 부분이 좀 선호도로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일단 이제 제가 뭐 과격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법 집행 과정에 대해서 근거 없이 자꾸만 정치 선동성 뭐 궤변을 늘어놓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지적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뭐 사법 리스크 문제를 제기하지만 사실 이거 다 이미 한 번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총선 때 그때 한동훈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2조 심판론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을 계속 공격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십시오. 당시 총선에서 뭐 대통령은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총선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왜 야당이 그렇게 압도적인 의석을 가져갔겠느냐. 저는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사법 리스크를 들먹여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제기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을 말리고 충원하고 쓴소리를 하기보다는 대통령과 일심동체가 됐던 그런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도 저는 같이 있었던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분석 없이 무조건 자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만 공격하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오판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과제가 없느냐? 과제가 있죠. 확장성에 대한 과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사법 리스크보다는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권력자가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지금 굉장히 분노를 하신 거거든요. 계엄이라는 행위를 이렇게 남발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차기 대선 국면에서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것은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실 거기 때문에 민주당도 보다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설입니다. 두 분 뭐 뜨겁게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설박상민심 받으십시오.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